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쑥 논점별로 좀 훑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5의 기출문제 계속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기출문제 설문부터 보시면은 뭡니까? 설문 1번. 갑은 병의 등록 상표에 대해서 3, 4주기랑 12호를 무효 사유로 해서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 세터리라는 상표가 해당 규정에 적용을 위해서 특정인의 선사용 상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갑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근거, 그리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해당 심판의 결과를 논해 보래요. 자, 그러면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서 인식되어야 된다. 뭐에 대한 논점입니까? 결국에는 얘도 인식도에 대한 논점이죠. 네, 우리 인식도에 대한 거 계속 똑같은 논점이 뭐 이제 그 탈을 바꿔 쓰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설문을 보시면 보니까 갑은 거래시장에서 세테리로 호칭되는 이 세테리, 영문 세테리라는 표정을 테니스복을 지정 상품으로 해서 상표 등록을 받은 상표권자인데, 을은 갑과 테니스복에 대해서 등록 상표인 세터리의 사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관리하는 품질 기준에 따라서 이런 판례 문구가 나오죠. 갑이 관리하는 품질 기준에 따라서 해당 등록 상표가 표시된 테니스복을 생산 및 판매하여 왔으며, 이러한 의뢰 판매 활동으로 인해서 세테리라는 이 상표는 테니스복에 관해서 2017년경 6월경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특출있는 인식도를 획득했대요. 근데 갑 거냐 을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보시면은 한편으로 갑 및 을과 아무런 법적 및 경제적 관련 관계가 없었던 병은 테니스화에 대해서 세터리라는 상표를 표장을 2017년 6월 20일에 상표 등록 출원해서 2018년 1월 18일에 상표 등록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 보시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 뭐가 딱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시다라면은 요 딱 설문 보면은 직관적으로 판례 하나는 떠올라요. 그냥 어떤 판례 물어봤구나. 아까 55의 이 기출문제 1번 같은 경우도 동차생이 딱 봐도 이거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판례인데 딱 떠올라요. 그게 준원점입니다.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요? 소다 판례 떠올라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15점이네요. 이게 우리 기출문제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인식도에 대한 개념부터 써 나가시면서 인식도에 대해서 우리가 법리를 전개해 나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전개해 나가시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상표법에서 3, 4조랑 12호 후단에서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서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서 인식된다는 것은 뭐예요? 구체적 출처로 널리 알려져야 돼요? 아니죠. 네, 추상적 익명의 출처로서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서 알려지면 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식도라는 그 개념 자체가 나중에 이제 뭐 이건 실전지에서나 뭐 이제 뭐 기본 강의 뭐 이런 데서 다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인식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상표법에서 구체적 출처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고 일관된 그냥 추상적 출처, 익명의 출처로서 인식되면 족하기 때문에 제3자가 써도 되죠. 누구의 출처로만 알려진다면? 상표권자의 출처로만 알려진다면.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누가 쓰든지 상관없는데 그게 그냥 어느 하나의 주체의 출처로서만 인식이 된다라면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제 문제에서도 나왔잖아요. 3, 4조랑 13호 물어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 나왔죠. 노단자 판례. 올해도 나올 거라니까요. 인식도라는 놈은. 자, 그래서 인식도에 대해서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서 알려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상표의 사용을 그래서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알려져야 되는데, 그 원칙적으로는 실제 상표 사용자에게 그 신용이 기속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판례 2개 썼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판례 못 쓰시면 되는 겁니까? 이제 소다 판례 길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온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상표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실제 상표 사용자를 볼 것이 아니다. 왜?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라는 요 법적 전제 때문에 그냥 추상적 익명의 출처로. 여러분들 나이키라는 신발을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죠. 아니, 지금 저 사람이 저걸 왜 물어봐? 나이키라는 신발은요, 우리나라에서는 화승 엔터프라이즈, 화승 실업이라는 회사에서 OEM에 의해서 생산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출처를 뭐로 인식해요? 나이키라고 인식하잖아요. 그게 바로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자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써나가시면 되는 거고, 이건 간단하게 20호에 대해서 우리가 요건을 분석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57의 기출문제 2번 한번 봐보세요. 갑은 상품류 구분에 제4류의 뭐 일렉트리컬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33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해서 거절결정서를 통지받았대요. 이에 대해서 갑은 거절결정 불복 심판 청구했으나 거절결정서상의 거절 이유와 같은 취지로 특허 심판원의 심결을 받은 후에 특허 법원에 거절결정 불복 심판의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특허 법원은 이 사건 출원 상표가 지정 상품의 용도, 시기, 내용 등을 암시할 뿐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거나 수요자들에게 직감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한번 끊어주세요. 자, 그리고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판결을 하였으며 심결 취소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불복해서 특허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겁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래요. 자, 이 판례 알죠? 차지나오 판례 알죠? 모르는 사람 없죠? 자, 설문 1번 보세요. 상표법상 기술적 표장의 제도적 취지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쓰래요. 8점. 우리 전형적으로 보는 문제입니다. 기술적 표정의 제도적 취지 뭡니까?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한 상표에 대해서 독점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 판단 기준 이제 상표의 관여, 우리 지정 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을 감안해서 객관적으로 지정 상품의 성질을 인식할 수 있는지 또는 직감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거 쓰시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영문 상표의 경우에는 영문 상표에 대해서는 그 우리나라의 국내 영어 보호수준을 고려해야 된다. 쓰시면 되고요. 문제는 설문 2번이죠. 내가 아는 기술적 표장의 법리를 다 썼습니다. 설문 2번 12점. 대법원이 인용 판결, 파기환송하기 위한 판단 논리를 판례에 근거해 설명해 보래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기술적 표장의 법리를 설문 1에서 8점으로 썼는데 12점이나 더 쓰라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출이라니까요. 계속 이제 아시겠죠? 조금 분석을 하시니까 어떤 논점에 대해서 굉장히 딥하게 물어본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인용 판결 이 문제를 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뭐냐면은 인용 판결을 하기 위한 판단 논리를 쓰래요. 그러면 우리가 심결 취소 소송의 어떤 그 쟁송 구조를 잘 안다라면은 대법원에서 인용 판결을 해요. 파기환송을 해요. 왜 합니까? 왜 해요? 파기환송을. 심심해서 그냥 막 파기환송 해버려요. 이번에는 한번 특허법원 맞춤 봐라고 파기환송하는 게 아니라 원심 법원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파기환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제가 끊으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특허법원에서 판단한 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사건 출원 상표가 지정 상품의 용도, 시기, 내용, 즉 어떤 그 의미, 성질을 암시할 뿐 직접적으로 표시하거나 소유자에게 직감하게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냥 독점적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치했는데 이 두 가지를 12점으로 사안포섭하면서 한번 다 까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설문 1 같은 경우는 설문 1이 아니라 요 1번 주제, 요거 기술적 표장이고 성질 직감 같은 경우에는 설문 1에서 썼던 법리를 가지고 사안포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판례를 제대로 공부하셨다면은 이게 딱 눈에 보이는 거죠. 아니, 왜 제도적 취지를 쓰래? 판단 기준뿐만 아니라 왜? 이 판례를 파기환송하면서 실제로 이 제도적 취지를 최초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33조 1항 3호의 의취지 외워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타성품이 없고 독점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실제 판례에서 바로 이 차지나오라는 표장에 대해서 요거는 특정인에게 공익상 독점시킨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33조 1항 3호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이런 상표를 뭐라고 하냐면은 정보 전달 상표라고 합니다. 이런 거 이제 실전 GS 와서 배우는 거예요. 정보 전달 상표에 대해서 자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어떤 상표가 있으면은 그 상품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딱 생각을 했을 때 직감되면은 기술적 표정이라고 판단을 했었죠. 차지나오를 전기 에너지랑 직감 이제 연결시켜봐요. 지금 충전하세요. 의미가 직감됩니까? 전기 에너지랑 관련해서 의미가 직감되려면은 일렉트로니컬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차지나오요. 주어 없이 지금 충전하세요. 지금 전기를 충전할 수도 있고 지금 기름을 충전할 수도 있고 뭐 지금 뭐 딴 거 뭐 수소를 충전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충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직감하지는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이 제출되느냐? 차지나오에 대해서 남들도 많이 쓰고 있어요. 예, 이미 차지나오라는 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차지나오라는 단어를 보면 당연히 전기에너지를 충전하세요라는 의미로 직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공익상 독점시킬 수가 없어요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받아들여진 거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판단 논리를 각각 나눠서 한 번씩 포섭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판례를 모르면은 쓸 수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 계속 중요하다. 어떻게 중요하다? 이 판례 이거 결과 아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취지로 판시가 됐고 어디까지 딥하게 갔는지, 이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법적 쟁점에 대해서 다룬 것인지 판시 사항과 연결해 나가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판례에 대해서 지금 뒤에 사실관계 판례 제가 아마 실어놨을 겁니다. 보세요. 문제가 기초된 사건에 대해서 판시 사항에서 뭐 하냐면 규정의 취지와 규정에서 정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그냥 문제 1번이죠. 설문 1번. 자, 그리고 두 개의 상이 구성물이 결합해서 요즘 결합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설문 2번으로 쓰면서 이 판결 요지 2번 있지 않습니까? 네, 2번. 그래서 2번에서 밑에서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서 그 차지 나후 있잖아요. 차지 나후 그 크게 원심의 판식을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정도에서 뭐라고 해요? 막 청구하다, 고소하다, 어쩌고 해서 뭐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거나 수요자에게 직감한다는 것을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했죠. 쭉 내려가서. 그렇죠? 그렇지만 대법원 판시상 2번 보시면은 각 외국회사가 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 등을 지정 상품 서비스로 해서 차진항으로 구성된 출원상표 서비스표를 출원했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3.3주랑 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 결정하는 사안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정만으로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례의 결론을 아시고 이것과 연관된 판결 요지를 아신다라면은 저 부분을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57의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의 문제 보시면요, 네, 아주 간단해요. 또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 아까 54회 때 54회가 아니구나. 58회 때 뭐요? 그 샤넬 문양에 대해서 쓰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3, 4조랑 7을 극복 조치 쓰라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얘는 아예 대놓고 나왔어요. 20점으로 상표법 3, 4조랑 7호에 해당해서 등록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 제출 통지서를 통지받았으나 이걸 등록받고자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극복 조치 자기가 암기한 걸로 툴 조치 적용해가지고 풀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제가 어떤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논점이 계속 뭐가 많이 나와요. 많이 안 나오고 같은 데서 돌고 있다는 거 못 느끼겠어요? 네. 계속 기술적 상표, 기술적 표장, 식별력, 상표의 유사 판단, 3, 4주랑 7회 극복 조치 여기서 놀고 있죠. 네. 계속 이렇게 놀고 그 안에서 뭐 인식도 거기서 새로운 판례 나오면 또 공부하시면 되고,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58회 기출문제 2번 같은 경우, 자, 얘도 보세요. 사실 얘는 도대체 왜 이 사안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설문 1번 여기서 을이 주장하는 주지저명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점. 자, 위 설문 1에서 주지상표와 저명상표의 기준에 대해서 관련 규정과 판례 들어 설명하시오. 15점. 자, 주지저명성은 뭐야? 여러분들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되죠. 주지상표와 저명상표는요, 상품과 관련해서 주지성과 저명성을 취득한 것이고, 그냥 주지성과 저명성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주지 상표와 주지성, 저명 상표와 저명성은 다른 겁니다. 저명성, 주지성은 개념이고 저명 상표와 주지 상표는 나중에 그 사실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같은 경우는 저가 생각할 때는요, 작년 문제에서 요거 설문 1번이 가장 어려웠어요. 왜? 얘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판례가 없고 그냥 진짜 이론적인 배경으로 1단계 뭡니까? 상표의 사용, 그 다음에 선점, 2단계가 뭐예요? 사용되고 이제 가치 있는 점유 상태의 형성, 3단계가 뭐예요?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서 인식, 4단계가 주지성 획득, 5단계가 저명성 획득 이거잖아요. 그거 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주지상표와 저명상표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 허니버터 치판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15점으로 또 쓰라는 거예요. 배점이 계속 크게 나오죠. 배점 크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적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땡큐인 거예요. 그냥 필요 없는 것부터 쳐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또 넘어가셔서 얘는 이제 유일하게 심사 어떤 보정에 대해서 47회 때 문제가 나왔던 것을 실어놨는데 지금 경영과는 그렇게 맞지는 않으니까 그냥 한번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상표권으로 넘어왔어요. 상표권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침해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침해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건데 이따가 뭐 이제 한 20분 정도 남기고 15분 정도 남기고 이제 한번 개괄을 해드릴 텐데 결국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1차 때 공부할 때는 뭐 상표권에 대해서 발효, 변소 외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제 뭐 상표권 소멸에 대해서 뭐가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2차 때는 그게 아니라 그냥 유상부정 제남 요 틀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효한 상표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여기서 이제 발효, 변소 배우시면 되는 거고 1차 때부터 이렇게 했으면 편했을 텐데 1차 때는 이렇게 가르치면은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조문 순서대로 해야지 일단 체계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표권의 발생, 효력, 변동, 소멸이 중요한데 여기서 발생 어떻게 해요? 설정 등록에 의해서 발생한다. 2차에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효력 어떻게 돼요? 네,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이 있다. 나올 가능성 B급 정도. 왜? 데이터 팩토리 판례가 최근에 상표권의 효력의 본질에 대해서 배타권적인 입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 B급 정도. 나온다면 얘가 나온 거죠. 변동이 나온 건데 뭐가 변동이냐라고 했을 때 상표권의 공유와 상표권의 이전이 있다라는 거죠. 나온다라면 2차에선 얘네만 계속 주구장창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너무 특이하니까 판례가 많아요. 왜? 무채재산권 안 보이는 건데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인정해줘야 될까? 민법상 공유 규정이 적용돼야 될까?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우리 시험에서는 2차 시험에서는 어떤 병적인 것, 쟁점이 있는 게 나와요. 자, 그럼 얘가 왜 나오겠습니까? 공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여기서도 설문 여기서도 동의가 있냐 없냐, 뭐 동의가 어떻게 됐냐라고 해서 법률 관계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공유는요 상표권은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까딱하면 법률 관계가 개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에 대한 것을 명문의 규정에 규율하고 있죠. 그리고 뭐가 나오는 거겠습니까? 결국에 법적 성질에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 공유라면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진짜 완벽한 민법상의 공유라면은 없죠. 근데 어떤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합유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논점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인정 가부죠. 왜?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발명이 있습니다. 특허나 상표랑 똑같이 규정되는 거거든요. 발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합격을 하셔가지고 실무를 이제 뛰실 거잖아요. 이제 실무를 엄청나게 뛰실 건데 그때 항상 발명자가 혼자가 있지 않습니다. 혼자가 있지 않아요. S대학교의 교수님과 우리 S전자가 합동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S전자는요 이 발명의 지분에서 1%를 가져가고요. S대학교 교수님은요 99%를 가져갑니다. 대박이죠. 이 S대학교 교수님 대박 아니에요? 대박이 아닙니다. 개쪽박이에요. 왜 개쪽박이냐? 삼성전자가 아니라 S전자가 대박이라는 겁니다. 우리 1차 때부터 배우잖아요. 특허권의 공유의 특질이 뭐냐? 지분의 비율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전자 입장에서는요. 지분을 조금만 가질수록 더 유리해요. 0.0000001% 가지고 있어도 100% 가진 것처럼 실시할 수가 있고 얘는 99.9999999%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실시를 어차피 못해요. 공장 지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교수님인데 연구만 하고 있는데 무슨 공장을 지어서 사업을 합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수님 화나죠. 야 이거 내가 다 했는데 돈은 얘네가 다 벌고 1%라고 해서 좋아가지고 계약했더니만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해 주세요. 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럴 바에야 99%를 현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공유로 인정한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되겠죠. 민법상의 공유에 따라서. 합의로 보면요. 합의물 분할 청구권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로 보냐 합의로 보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설과 합의설이 대입을 하고 공유설은 뭐예요? 여기 있는 이전이나 공유의 특유 규정은 합유적 성격에 기인한 것일 뿐 명문의 어떤 합의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공유로 봐야 된다는 견해고요. 합유설은 뭐예요? 아니 지금 합유적 성격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게 합유지 라고 하면서 합의로 보자라는 견해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편을 들었던 거죠.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 분할 청구 인정하겠다. 다만 그 특질상 뭐예요? 현물 분할은 요구할 수가 없으며 대금 분할, 가액 분할만 요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돈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엄청난 판례였고 53회 기출문제 때 바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53회 기출문제 때 상표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특허에선 저거, 상표에선 요거.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뭐 하시면 되고, 상표의 사용 같은 경우는 뭐 총칙에서 같이 하시는 것이고, 보호 범위도 상표 유사 판단하는 것이고, 정당권은 조문으로 하신 다음에 데이터 팩토리 판례 공부해 주시면 되고, 효력 제한 사유 조문 정리하시면 되고, 권리남용 우리 판례들 정리하시면 되고, 말로 하면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에 대한 조치들 우리가 강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2차 시험에서 다예요. 오히려 2차 시험에서는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갖고 있다면 더 쉽다라는 겁니다. 치매 케이스는 오히려 더 쉬운데, 그럼 보세요. 지금 보니까 설문 1에서 A는 2016년 10월 20일에 등록상표 X에 대해서 B의 동의 없이 C와 1년의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반대급부로서 로열티도 받았다고 합니다. C는 이 계약에 의해서 2016년 10월 21일에 특허청에 통상사용권 설정 등록을 했고, 그 후에 등록상표 X를 스포츠 의류에 사용한 생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답니다. A, B, C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래요. 자, 이 경우에는 뭐예요? 동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냥 각각에 대해 법률 관계가 유효다 무효다 대항할 수 있다, 요거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설문 2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조금 더 어려웠는데, 설문 1과 다르게 공유상표권자 A와 B는 2017년 1월 20일에 등록상표 X에 대해서 D와 2년의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다만 이를 특허청 상표 등록 원부에 등록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전용사용권자 D는 2017년 2월 11일 등록상표 X에 대해서 이와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1년의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2017년 4월 20일에 F와 통상사용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서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E와 F는 선이라는 거예요. E와 F의 D, E, F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보래요. 자, 그러면 여부를 경우의 수에 대해서 나눈 겁니다. D, E, F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D와 E, D와 F, F와 E,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이때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 없는 경우, 선의인 경우, 악의인 경우, 동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선의인 경우, 악의인 경우, 여기도 동의 있는 경우, 동의 없는 경우, 선의인 경우, 악의인 경우 다 나누실 때 다만 E와 F가 선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선의, 악의만 지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답을 딱딱딱딱 다 내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6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답만 내려주면 되는 건데, 이거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계약을 체결했다, 법률관계 설명하라. 야, 이거 법률관계 자체가 개판이구나.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53회 4번 문제였어요. 여러분 열심히 씁니다. 15분 남았어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심장은 쿵쿵쿵쿵 거리고 일단 하자라고 하면서 하다가 답안지가 꼬이게 되는데, 이럴 때는요, 오히려 10분 동안 답 내리셔도 돼요. 5분 동안 답만 맞추셔도 됩니다. 조문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례형 문제는 정말 아무런 법리 필요 없습니다. 조문 쓰고 답 맞추고, 조문 쓰고 답 맞추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접근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같은 경우 54의 기출문제 2번 같은 경우 보시겠습니다. 얘가 이제 치매 조치에 대한 케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건데, 보시면 얘 문제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x와 동일 유사한 y-를 인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괄호에 단 x와 y-y와 x-는 서로 동일 유사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유상무정제랑 공부하시면 되고 조치 공부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사례형 문제예요. 자, 일단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뭐 시간상 제가 뭐 그런 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겠지만 실전 GS나 뭐 기초 GS 오시면 설명드릴 건데, 사례형 문제가 뭐고 그럼 판례형 문제가 뭐냐. 너가 아까 지금 기출 문제 유형에는 판례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구분을 해야지 내가 답을 맞추던가 판례를 쓰던가 하지. 너가 사례형이라고 했는데 난 판례 써서 난 다 틀렸어 뭐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례형 문제는 최근에 가치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표 동일 유사 인식도 다 정해줘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답만 내려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만의 툴을 만드셔야 돼요. 제 툴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은, 치매에 대한 조치에 대한 문제에서는요, 일단은요 3가지 축으로 나눕니다. 바로 등록 상표에 대한 조치와 사용 상표에 대한 조치와 상대방의,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한 조치로 나눕니다. 요거는 기타 조치라고 명칭을 하셔도 돼요. 자, 등록에 대한 조치는 뭐예요? 날 괴롭히는 놈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등록에 대한 조치는요, 우리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검토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무효 사유를 검토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출원을 특정하고 앞에 봤을 때 어떤 놈하고 동일 유사한지 요거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게 4호, 뭐 6호, 7호, 9호, 11호, 12호, 13호 플러스 20호와 21호 얘네들 검토해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얘네들은 필수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예, 얘네들이 뭐야? 제가 갑자기 반말하죠. 얘네들이 뭐예요? 이 네모 친 게 뭐냐면은 선등록 또는 선사용 상표에 관계해서 동일 유사가 문제되는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유사라는 게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얘네들은 검토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사호는 적용 안 된다. 모방 상표라는 사정문을 적용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쳐 나가시는 것이고요. 취소 사유는 뭐 검토하시는 거예요? 119조 1항 1호나 또는 3호 검토하시는 겁니다. 불사용 추심판, 부정사용 추심판. 왜? 실제로 사안에서 상표를 등록받고 무슨 상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상표를 등록받고 내 상표를 변형해서 유명한 상표랑 비슷하게 쓴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쓰니까 부정사용이죠. 그 다음에 동일한 상표 쓰는 게 아니라 변형해서 쓰고 있으니까 등록 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논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사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민사상의 조치와 형사상의 조치가 있죠. 자, 민사상의 조치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손신부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형사적인 조치는 침, 몰, 양 검토하시는 거죠. 문제 제기에 대한 조치는 뭐예요? 사전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 바로 경고장에 송부라든지 또는 경고장이 나한테 날라왔어요. 그러면은 대응 서류 송부 또는 권범심을 청구한다든지 또는 화해, 기타 중재. 화해 중재하니까 그저께가 생각나네요. 네, 김홍별 이사님은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네, 참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스승님이신데 이제 만나니까 상대로 만나니까 되게 또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또 그 링 안에 들어가서 절대 질 수는 없죠. 지지 않게 뭐 자기의 의견을 계속 주장하면서 싸우고 이제 굉장히 친근하게 맞아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그 따뜻한 그 미소에 또 감격을 하고 아무튼간에 화해 중재까지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안을 딱 읽으신 다음에 답이 되는 것만 뽑아서 딱딱딱딱딱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례형 문제 이렇게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이제 카타나 판례인데 뭐 나중에 요건 넘어가시도록 하시고요. 너 최신 판례였으니까 실제로 나머지 다른 것들을 좀 보고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57의 3번 문제예요. 거의 유사하죠. 거의 유사하죠. 다만 친절하게 어떻게 줬냐면은 이 경우에는요. 병의의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 즉 뭐예요? 침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등록 상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다음에 의리병을 상대로 침해 심소를 제기했을 때 항변할 수 있는 조치. 각각 이제 뭐예요? 좀 나눠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문상 이거 같은 경우 뭐예요? X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상품소의 조치. 문제가 뭐였어요? 3, 4조랑 7호에 거주료가 통지가 된다. 이때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는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뒤로 또 오셔가지고 이건 심판으로 넘어가 버렸네. 네. 이거 햄버거 문제 있는데 네,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막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설문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설문 1번에서 등록 상표에 대해서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상표소의 조치에 관해서 논하시오. 다만 사표가 침해 구제 수단에서 논하지 않는다. 사용에 대한 조치는 검토하지 마시오.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논점에 대해서. 그러면은 땡큐네. 사용에 대한 조치는 검토하지 말라고 하네. 등록에 대한 조치만 검토하라고 하네. 그럼 이 안에서 한번 찾아볼까라고 하고 접근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께서 툴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건 카타나 판례였고 요건 뭐 딱히 이제 지나간 논점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5회의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요, 뭐 팥죽 수정과 어쩌고 해가지고 쿠들리라는 이 상표를 2016년 10월 10일에 출원해서 2017년 11월 11일에 상표 등록받고 국내에 소재한 법인 을과 자신의 등록 상표를 지정상품 팥죽 수정과 강정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5년간 전용 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2017년 10월 20일에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갑은 국내에서는 자신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일본에서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병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팥죽 수정과 강정 제품의 상표 코드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해당 상표에 관한 상표 등록 출원을 하지 않고 있대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하니까 똑같이 그냥 판례가 나온다는 겁니다. 4번 문제일수록 쉬워요, 여러분들. 근데 4번 문제일수록 쉬운데 뭐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풀게 되거든요. 자, 설문 1번 보세요. 갑은 병을 상대로 법원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110조 상의 통상받을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을 손해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다.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논해라 라고 하고 다시 와서 보니까 뭡니까? 사용하고 있지 않네요. 이건 뭐야? 손해불발생 항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라운즈 판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4.4점 나왔어요. 아니 이렇게도 나오네? 방금까지는 배점이 되게 크게 나오다가 뒤에 문제 4번 되니까 그냥 진짜 4.4점 나오네. 이건 뭐예요? 판례 퀴즈입니다. 이 판례 아니? 쓰고 답 내려봐. 이 판례 아니? 쓰고 답 내려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1번일수록 어렵고 2번 점점 가면서 쉬워지다가 난이도가 이렇게 되죠. 1번에 어려웠다가 2번에 그래 풀만하다가 3번에 피크 찍고 4번 이렇게 돼요. 이게 난이도거든요. 기출문제. 그러면은 여기서 50분, 여기서 20분 쓰고 1시간 10분 남았는데 나 이거 큰일 났다, 말렸다라고 해가지고 쓰다가 여기 10분 남아서 다 망치는 그런 코스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답안지 쓰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항상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메트로시티 판례였는데 이 판례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뭐 구체적인 논점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시간상 제가 논점을 뭐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설문 1번 보세요. 갑과 을의 상표권 사용 계약에 따른 을의 판매 행위로 갑의 상표권이 소진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논점 다 준다니까요. 소진되는지를 판단하고, 그러면 소진 이론의 의의 취지부터 시작해서 이 메트로시티 판례 그냥 쓰고 답 내리시면 되는 거죠. 논점을 줬어요. 설문 2번. 병이 갑의 등록 상표가 부착된 상품 팔목시계를 온라인몰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고 한다. 상표법상 병이 주장한 논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보세요. 고의 주장하는 논거 판례 그냥 쓰시면 되겠죠. 뭡니까? 고의라는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미필적 고의라는 건 뭐예요? 침해가 인정되는 것을 용인하려고 하는 내심의 의사. 요 원칙 써주신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고의는요, 확신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의심이 아니라 확신되게끔 입증이 돼야 되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실제 검사에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확신이 없으니까 고의가 없는 거, 이 상표법 위반, 이 형사죄에서는 뭐예요? 고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설문 3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과실로 갑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 상표법상 갑이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그룹 판결에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과 그 쟁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설명하시겠습니까? 10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보시면 얘도 1번 문제였거든요. 1번 문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방금 1, 2 판례대로 썼어요. 3번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없다? 그러면은 원칙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조문 보세요. 조문 보시면은 손해배상의 산정 규정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본 다음에 제가 항상 설문부터 보라고 하는 이유가, 요거 본 다음에 딱 이제 설문 보니까 뭐야? 사용권 계약에서 판매된다는 사실만으로 인지하였으며 동판매 계약은 2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 1천만 원의 손해를 받았다. 뭐예요? 이익 얻었고 손해 받았네?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110조 3항과 110조 4항. 요거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똑같은 상표를 쓰고 있네. M자로 된 동일 상표죠. 111조까지. 그냥 조문 그대로 검토해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모를 때는 조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요거는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 비슷한 유형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일본인, 한국인, 뭐 X, Y 다시 그 상태에서 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똑같은 거 논점은 계속 나오되 이 논점 틀 안에서 답만 다르게끔 이제 문제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답을 다르게 어떻게 구성하겠어요?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만 살짝 바꾸면 되잖아요. 맞죠? 예. 그렇게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는 여러분들의 툴을 만드시라고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 보세요. 얘도 단문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58회 때 단문이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던 게 아니라 이런 단문은 저도 GS에서 계속 내고 있었고 다만 그 단문이 좀 엽기적으로 크게 나오긴 했는데 이런 단문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와 관련해서 갑은 기아에게 권리범용의 심판의 현실적 효용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권리범용의 심판 청구의 실익이 있는지에 관해서 논하고 있다. 타 써보시오. 요거 단문 쓴 다음에 사안 포섭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실적 효용 가능성과 한계 뭐예요? 현실적 효용 가능성. 침해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다. 한계 뭐예요? 그러나 침해 소송을 기속하지는 못한다. 그거 쓰시는 것이고 뭡니까? 무효사유가 명백한 상법기에 기한 권리범용 청구의 실익 뉴발란스 판례 학판검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뉴발란스 판례는요 52회 때 나왔었거든요. 54회 때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56회 때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58회 때 또 나왔어요. 그러면 60회 때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거의 2년 주기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농담처럼 하는 게 아니라 뉴발란스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뉴발란스 판례에서 심판 청구의 이익이 부정됐잖아요. 권리범용 심판이 없어졌습니다. 네. 권리범용 심판은 폐지되고 특허 판정 제도로 1번처럼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의 대법관님들의 다수 의견께서 뭐라고 했어요? 권리범용의 심판은 상표법의 기본 구도에 따라서 무효 심판이나 침해 소송과는 다른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존재의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나올 거예요. 권리범용의 심판과 이제 어떤 침해 소송과의 관계, 현실적 효용 가능성 이건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특허든 상표든 더 나올 수가 있겠죠. 최근에 데이터 팩토리 판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상표의 무효 신멸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뭡니까? 등록 상표의 효력을 부인해서 적극적 효력이 제한된다며요. 그게 데이터 팩토리 판례잖아요. 근데 우리 권리범용 심판에서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용 심판 허용해줘요? 안 해주죠. 왜 허용 안 해줘요? 문거가 무효 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방의 권리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침해 소송과 조금 이상한데요? 반대인데요? 중요한 논점이 될 수가 있겠죠. 권리범용 심판은 항상 A급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54회 때 요 문제가 나오고 58회 때도 또 비슷한 문제 반복된다. 같은 논점 반복된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분석을 하셨으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기득 이상이시라면은 보시는 책 있잖아요. 지금 일주일이 남았잖아요. 지금 뭐 3시라면은 바로 이제 뭐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거든요. 또는 뭐 한 열흘 정도 시간이 남아요. 실전지에서 들어가기까지. 그러면은 보시던 책을 새로 사거나 바꾸시지 절대 마시고 자기가 보시던 익숙한 책을 계속 보시면서 최신 판례나 추록을 보충하시고 기출 문제들 표시하세요. 여기 어디서 기출됐었다. 그거 표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경험이에요. 저는요 53회 때 동차로 각출특허부회라는 걸 봤어요. 김석준 교수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53회 때 한빛에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러고 제 기득 때 사라지셨습니다. 어디 저기 높은 데로 가셨어요. 진짜 교수님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쓰면 사라지셨다고 하니까 뭐 죽었냐 약간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시는데 교수님이 되셨어요. 대학 교수님이. 근데 대학 교수님이 되시면은 겸직이 금지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강의를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뭡니까? 책이 안 나와요. 53회 때 이후로 뭐가 들어왔냐? 뭐 직권 재심사니 뭐 특허권 이전 등록 청구니 새로운 법률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저는 책을 안 바꾸고 그냥 계속 갔습니다. 그게 제일 맞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막 책을 바꾸거나 그런 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냥 그대로 믿고 쭉 뚝심 있게 가세요. 정말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애초에 기본서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상표에 있어서는 제가 그랬어요. 상표 기본서가 안 읽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례집으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을지언정 갑자기 책을 급진적으로 바꾸거나 그런 것은 비추천하는 바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55회 때 출제했었던 건데 똑같은 논점이 계속
이거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망했다. 됐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55의 기출문제 2문 보시면은 설문 1번 유사해서 33조이랑 7호에 해당한다. 결합상표 유사판에 대한 여러분들 핑크 판례 아시죠? 그 개 옆모양이 있었던 거. 네, 그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결합상표 유사판단 판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설문 2번 같은 경우는 사용태양과 관련해서 취소 사유 설명하는 건데 이건 좀 심화적인 논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기는 약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용태양과 관련해서 즉 어떻게 돼요? 이 사용태양 사용을 어떻게 했냐? 즉 등록 상표를 변형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이 변형의 범위가 동일성 범주인지 또는 유사한 변형인지 아예 비유사한 변형인지 이 사용태양에 따라서 뭡니까? 119조이랑 1호, 2호, 3호의 취소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은 동일한 범위로 변형했었어요. 119조이랑 3호 청구할 수 있어요? 왜요? 없죠. 예, 기각됩니다. 1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죠. 2호는 청구할 수 있죠. 전용권 범위 내에서도 우리가 취소 사유가 인정이 되니까 유사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3호 청구할 수 있죠. 1호 청구할 수 있죠. 2호도 청구할 수 있죠. 비유사 범위예요. 1호는 청구할 수 없겠죠. 출처 혼동 염려는 없을 테니까 2호도 청구할 수는 없겠죠. 다만 3호는 청구할 수 있겠죠. 예, 그거 다 쓰라는 거였습니다. 14점으로. 어렵죠? 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설문 3번 같은 경우는요. 디스커버리 판례 그대로 냈네요. 복수의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이전 받은 후에도 출처 혼동 염려가 있다. 요거에서 그냥 판례 쓰는 거.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6회 기출문제 1문 또 보시면은 아까 방금 설명드렸었죠? 예, 뭡니까? 설문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침해에 대한 조치가 또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광고 전단지에 이렇게 상표를 표시하고 광고만 했어요. 그리고 팝업 스토어만 열었어요. 이게 사실관계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19조랑 3호에 대해서 물어보죠. 14점으로.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판례가 뭐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있죠? 제주 소주 판례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광고 전단지에 상표를 흐릿하게 표시한 그 사안. 하지만 뭡니까? 14점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성 있는 상표에 대한 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고 선전을 한 것이 상표 사용인지를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광고 선전이 정당하게 사용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판례를 3개 정도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크게 나온다. 잘하는 논점은 크게 나오고요. 모르는 논점은 막 이상하게 또 작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기출이니까 기출을 반드시 계속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56회 때 3번 문제인데 설문 보시면 똑같아요. 설문 1에서 갑이 의뢰 상표를 확인된 상표장으로 해서 121조의 적극적 권리 범행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의뢰 상표가 등록된 경우와 등록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논해 보래요. 등록된 경우는 뭐겠습니까?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 범행의 심판의 논점이 되겠죠. 그리고 리바이네스 판례가 논점이었습니다. 상표의 동일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반대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뭐예요? 선등록 상표의 관계에서 무효 사유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 관계가 이제 항상 나온다는 겁니다. 리바이탈 핑크 이렇게 한글과 영문으로 같이 있었고 리바이탈 핑크 요거를 가지고 해가지고 등록받고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겠어요? 얘의 관계에서 당연히 무효 사유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얘는 뭐겠어요? 설문 2번은요. 뉴발란스 판례. 무효 사유가 명백한 상표권에 대해서 권리 범행 심판 청구하는 게 심판 청구액이 있냐라는 거예요. 또 나왔습니다. 56회 때. 이건 뭐예요? 117조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하는 경우 주장할 수 있는 무효 사유 얘네 다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똑같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논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대비하시는 거는요. 양을 계속 방대하게 늘리지 마시고 특히나 동차나 30분들께서는요. 기본기 충실하시고 중요 논점만 지금 일단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것만 해도 합격하는데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0가지의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사람보다 한 가지의 발차기를 100번 연습한 사람이 더 무서운 게 2차 시험입니다. 그래서 동차가 붙을 수가 있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4개월 내내 그것만 했거든요. 중요 논점 이거 나온대. 상표의 사용 내가 나온대. 상표의 사용 단문 그냥 다 외워버리자 하고 딱 나왔는데 딱 나왔으니까 야 신난다고 다 바르고 나와서 너 그거 어떻게 썼어? 내가 하는 거 발랐는데 너 그럼 그다음 합격한다면 물어보죠. 근데 그 판례 알아? 아니 몰라.
왜? 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차도 그렇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였죠. 자, 보시면은 또 배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호에 대한 문제를 119조랑 2호에 대한 상표 등록 추진반 청구했다. 결과를 논하래요. 20점이죠. 20점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상 모든 요건 포섭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권자에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서 출처 혼동의 염려가 있게끔 사용해야 되고, 상표권자에 상당한 주의가 없어야 된다. 네 가지 요건 다 포섭하라는 거예요. 20점 정도라면은.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권자의 사용일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용 사용권 설정 등록을 안 했죠. 그래도 사용권자임이 인정된다. 포섭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써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변형을 했던 간에 문제되지 않는다. 수요자 간의 출처 혼동만 염려가 있으면 그대로 쓰던, 변형해서 쓰던 그냥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해 주신 다음에 출처 혼동의 염려에 대한 것을 판례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 상당한 주의, 메인 논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배하에 두고 있지 않을 지배하에 두고 있을 정도로 평가되지 아니하니까 상당한 주의를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용 신결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가져오 주시는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퀴즈였어요. 5점, 5점. 근데 얘는 따로 강표 안 하겠습니다. 왜? 문제가 약간 이상했어요. 문제가 조금 오류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류라고 단정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특히 요거 3번이 조금 이상했기 때문에 요것들은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기출문제 2번, 3번은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58의 문제 4번 같은 경우도 뭡니까? 설문 1번.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갑이 의뢰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뭐예요? 침해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렇죠? 침해에 대한 조치인데 이 침해에 대한 조치에 뭐가 끼어들었냐면은 출원했고 등록됐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출원 중부터 사용하고 있는 이 사실관계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논점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손실보상 청구권의 논점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형을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설문 2번은 뭐예요? 상표 A는 등록 시점까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불과해서 그 효력에 제한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상표 B를 확인된 상표정으로 해서 상표 A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 청구했다. 이거 뭡니까?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며 식별력이 없어서 근데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 청구했다. 뉴발란스 판례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뉴발란스 판례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린 게 뭐냐면은 판례 사실관계 좀 제발 보라는 거예요. 뉴발란스 판례는요, 적극적 권리범위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의 심판이었어요. 뉴발란스라는 무효 사유가 명백한 그 N자에다가 내 거 너한테 효력 제한돼. 왜? 너 등록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었잖아 라고 하면서 소검범을 청구하는 거였어요. 그때 갑자기 후드려 맞은 게 뭐냐면은 각하를 주장한 거예요. 오히려. 왜요? 여러분들, 각하라는 의미는요, 소송법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비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소송에서는 각하를 들어오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일사부재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질 바에 비겨버리자. 심판은 아예 없던 걸로 만들어버리자는 거예요. 각하를 주장하는 겁니다. 심판 청구 이익이 없다. 무효사유 명백해서. 그러면은 그걸 주장하는 대신에 뉴발란스는 뭐 하면 되겠어요? 바로 재출원. 그때는 사용에 의한 식별을 취득했을 테니까. 맞죠? 그런 전략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심판 청구액이 있다네요. 그렇게 해서 흘러가 버린 사안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사실관계 잘 보시라는 것이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드리드 의정서로 넘어왔네요. 마드리드에서 넘어왔는데 이런 특유 논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 GS를 이제 하면서 여러분께서 또는 기초 GS를 하면서 좀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특별히 강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실 건 뭐냐면요, 50일의 2번 문제였고요. 50일의 2번 문제가 마드리드였고요. 50일의 3번 문제예요. 지표단이었고요. 지표단 지표증이었고요. 50일의 4번 문제예요. 소리상표였습니다. 이렇게까지 기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0일의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은 욕을 너무 많이 했을 겁니다. 왜요? 1번 문제 커피인 판례 나온다며요. 2번 문제 풀려보니까 마드리드고요. 그래서 토가 나올 것 같아서 3번 문제부터 풀려보니까 지표단 지표증이 나왔고요. 그래서 진짜 토 나올 것 같아서 4번 문제 보니까 소리상표가 나왔어요.
이렇게도 기출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출은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고르게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문제를 그냥 막 내니까, 정말 강력하게 문제를 내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까지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한 10분 정도 걸릴 텐데 상표법 한번 개관을 해드릴까요? 네, 개관은 빠르게 해드리고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오셨는데, 자, 우리 상표법은요, 일단은 총칙 케이스가 있고, 총칙이 완료되면은 등록 요건을 판단하고요. 등록이 완료되면은 침해를 판단하고요. 침해가 완료되면은 그 대응 조치로 소멸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총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이란 것은 뭐냐면요, 우리 법은 판택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모든 법은요, 총칙을 규율하고요, 그 다음에 각칙을 규율해요. 여러분 1차 시험 보셨잖아요. 민법 총칙 배우죠, 채권 총칙 배우죠, 물권 총칙 배우죠. 그 다음 뭐 나와요? 민법 총칙 다음에 민법 각칙 나오면서 물권, 채권 이런 게 나오고, 채권 총칙 배운 다음에 채권 각칙 나오고, 계약 총칙 배운 다음에 계약 각칙 나오고, 이렇게 총칙 각칙 총칙 각칙 이렇게 규율한 거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이 마찬가지예요. 민사소송법도 처음에 법당물이란 걸 배워요. 법원, 당사자, 소송물, 그게 총칙을 구성하는 겁니다. 걔네들을 어떻게 소송에서 다뤄야 되냐?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그 다음에 적시제출주의, 그 다음에 증명책임, 증거법, 판결의 효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각칙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상표법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떤 것을 규율하냐? 총칙에서는요, 상표가 있고요, 이게 상품에 붙어 있습니다. 보드마카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드마카에 여기 상표 있네요. 예, 상품에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때 무슨 기능이 발휘돼요? 바로 식별 기능이 발휘되면서 식별력이 발휘된다고 하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 상표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표의 사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태주의를 판단한다고 하는 겁니다.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지 여부를. 자, 이것까지는 기본 강의의 논점이고, 그러면은 우리 수험적으로 뭐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상표끼리 그래서 출처 혼동에 염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표는 한 명만 써라라는 겁니다. 하나의 주체만. 동일성과 유사를 판단하죠. 올해 동일성 A급입니다. 네. 1차 시험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동일성 계속 강조했는데 동일성 A급입니다. 횡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등록 단계에서 동일성 33조 2항 판단해봐라. 침해 단계에서 111조의 동일성 위조 상표에 대한 거 판단해봐라. 소멸 단계에서 119조 1항 3호에서의 동일성 거래 통용상의 동일성 판단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 중요하고요. 상표의 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 얘 같은 경우는 나온다라면 세 가지 꼭지가 나오거든요. 어떤 게 나오냐면요, 관찰 방법과 그 다음에 구체적 출처 혼동, 그 다음에 주체적 기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구체적 출처 혼동 A급입니다. 사부 소비화 판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2차 시험에서는. 그리고 주체적 기준과 관련해서 관찰 방법을 연동한 바로 글리아트린 판례, 얘도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요것들은 들어오기 전에 완벽하게 좀 하고 오시면 과정 좋습니다. GS 들어오시기 전에. 식별력 같은 경우는 무슨 식별력이 있어요? 본질적 식별력이 있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이 있죠. 그러나 상표법은 정말 다행히도 이 총칙에서 규율되는 본질적 식별력에 있어서 등록 요건과 심의 단계에서 규율을 해주고 있습니다. 33조 1항 각호에서, 그리고 90조 1항 각호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질적 식별력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결국에 여기서 하셔야 되는 것은 사식취입니다. 사식취인데, 사식취는 두 가지 논점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판단 방법 돼서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권리 범위입니다.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상표법상 지위를 논하는 거죠. 둘 다 A급이에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요 52회 때 나온 이후로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중요한 판례는 쌓여나가고 있습니다. 단박대출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중요하게 쌓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 다 A급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용은요 지난해에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B 플러스급으로 강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B 플러스급이란 건 어떤 의미냐면요 기득 이상이시라면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차도요 10점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0점 30점은 아니지만 8점 10점 정도로는 쓸 줄 알게끔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상품 B급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총칙 끝이에요. 쉽죠? 네, 나중에 실전 GS 오셔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지우도록 할게요. 네,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총칙을 우리가 총칙이란 건 뭐냐면요 상표법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규율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총칙은요 빼먹었는데 전부 다 2조 1항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2조 1항과 뭐 2항에 있는 겁니다. 특허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2조 1항 1호에서 뭐 발명의 정의하고 뭐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니 뭐 하고 실시의 정의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딱딱딱딱딱 각칙을 풀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칙은 요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고 자 등록 요건은 공부해 보시죠. 그럼 총칙 끝났어요 우리. 등록 요건에서 이제 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등록 요건은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3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3조 1항 각호가 있고요. 33조 2항이 있고요. 34조 1항 각호가 있습니다. 자 3조는요. 얘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굉장히 A++급이었는데 올해는 B급 정도로 강등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는 탑플란트 치과 판례 나온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GS에서 출제를 했는데 제가 이제 탑플란트 판례는 특허법원 판례에서 전면적으로 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하나 뜨면은 바로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법원 판례가 2017도 7236이라고 해가지고 라이트리움 판례가 떴습니다. 그러자 작년에 바로 나왔죠. 바로 얘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B급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33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플러스 7호가 있죠. 1호 중요하겠습니까? 딱히 중요한 거 없고요. 2호 중요하겠습니까? 딱히 중요한 거 없고요. 3호는 중요합니다. 나올 때가 됐어요. 우리 기술적 표정에 대해서 또 물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항상 물어보는 논점이니까요. 그리고 4호 같은 경우는요. 얘는 B급. B 플러스급. 우리 사리온 판례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리온 판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판례만 나왔고 그냥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5호 중요한 거 없고 6호 중요한 거 없고 7호 딱히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3호와 4호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2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죠. 총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 범위와 그리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특히 그 동일성 있지 않습니까? 상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금 여러분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중요한 놈은 얘예요. 얘 정말 올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3, 4조이랑 각호에 대해서 자 일단 우리가 수험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게 4호가 있고요. 6호가 있고요. 7호가 있고요. 9호가 있고요. 11호가 있고요. 12호가 있고요. 13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호와 21호가 있거든요. 자 일단 4호 같은 경우는 딱히 중요한 논점 없습니다. 6호 매우 중요해요. 6호 못 참죠. 6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 암기해 두십시오. GS에서 여러분께 한번 풀어보실 경우가 있을 텐데 최근에 BTS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판례냐면은 이 BTS라는 명칭 자체가 부경법 2조 1호 카목에 의해서 보호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뭐겠습니까? 92조 2항이 같이 논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BTS를 사용할 때는 92조 2항이 논점이 된다는 거예요. 출원했을 땐 당연히 얘가 논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명한 우리 6호만에 한정돼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객체적인 거, 실체적인 것을 보세요. 저명한 타인의 명칭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그게 굉장히 올해 중요한 논점이 될 것입니다. 자, 7호 같은 경우는 만년 B 플러스급
극복 조치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방금 보셨잖아요. 반복해서 논점이 출제되고 있는 거. 9호는 딱히 중요한 거 없습니다. 11호는요. 11호는 얘는요. B 플러스급이긴 한데 저명상표에 대해서 작년에 너무 크게 나와서 하지만 우리 허니버터칩 판례가 전면적으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고시반 특강이라든지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허니버터칩 판례만큼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12호 매우 중요합니다. 13호 매우 중요합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인식도예요. 최근에 12호의 인식도와 관련해서 웨딩쿨 판례가 작년에 나왔어요. 지역적 범위를 설치하고 있는 판례. 자, 그것도 다 어디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 그거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지저명하거나 구체적 특정의 출처로서 알려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서 추상적 익명의 출처로서 알려지면 족하기 때문에 12호 후단에서 인식도는 뭐예요? 어떤 의미 있는 거래 집단이 일부에서만 알려진다고 해도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국적으로 알려질 필요가 없고 일부 지역에서, 국내 일부 지역에서 알려진다고 해도 인식도로 획득한 것으로 취급이 되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보기 전에 노단자 판례 하나 나왔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똑같이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라고 설치하면서 상표권 이전이 있었어요. 그때도 뭐예요? 수요자들이 그 이전의 상표권자, 이전되기 종전의 상표권자의 출처로서 인식하고 있다면 그자의 사용 실적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왜?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로 느낀지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인식도 중요합니다. 20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해요. 얘 같은 경우는 장보고 판례와 청문각 출판사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호에서 계약관계 등이라는 그 문구를 판단 방법을 제시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보고 판례와 청문각 판례는 중요하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호 같은 경우는 B급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등록 요건도 끝납니다. 끝나요. 할 게 많지 않죠? 찝어드리는 겁니다. 일단 요것들 정리하시고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다 조각하듯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 해봤어요? 조각? 저는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조각 같은 거 할 때 예술가들이 하는 거 보면은 이제 큰 부분부터 딱딱딱딱 떼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등록 케이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매 케이스 보시는 거죠. 자, 치매 케이스 보실 때 우리 치매 케이스는 아까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하면은 치매 케이스에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유, 상, 보, 정, 제, 남이고요. 그거에 따른 조치를 논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 유상보정 제남에서 유효한 상표권에서 우리가 상표권에서 공부해야 될 거는 상표권의 공유와 이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이전이라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상표 기능론에 대한 논점입니다. 상표 기능론은요. 상표 내 소진이론과 진병수와 상품 소분행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나중에 이건 GS에서 여러분께서 한번 풀어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 걸 들으신다라면요. 상표적 사용에 대한 것은요. 우리 총칙에서 했어요. 너무 편하네요. 총칙에서 했으니까 굳이 여기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유사 판단도요. 우리 총칙에서 했는데 보호범위 판단.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바로 뭡니까? 사부 판례죠. 다이소 판례와 사부 판례. 여기에서 바로 거래 실정을 고려해야 되는지와 거래 실정을 고려한다라면은 얼만큼 고려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점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얘는 A급입니다. 그리고 정당 권한에 대해서는요. 올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선사용권 이런 정당 권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뭐겠습니까? 92조의 논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겠어요? 데이터 팩토리 판례. 아무래도 이 정당 권한과 관련해서는 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1차에도 나왔더만요. 저촉. 타법관의 저촉이든 상표권관의 저촉이든 저촉에 관한 문제는 올해 반드시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력 제한 사유 같은 경우는 B급, 권리남용 B급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조치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우리 등록에 대한 조치와 사용에 대한 조치와 기타 조치로 나눴었죠.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뽑으라고 하면은 등록에 대한 조치, 팔 아프니까 굳이 안 쓰겠습니다. 무효 심판, 취소 심판이었죠. 자, 사용에 대한 조치, 민사상 조치, 침손 신부, 형사 조치, 침몰 양이었죠.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만큼은 얘만 따로 빼서 30점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셔야 되겠죠. 왜요?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판례 많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조금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요 기타 조치에서 중요한 게 뭐가 들어오냐면은 경고장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작년 탑10 판례에 경고장에 대한 탑10 판례가 있어요. 경고장은 자력 구제의 수단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발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을 송부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침해도 끝나요. 이제 심판 소송 하시면 됩니다. 심판 소송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심판 소송 보시면은 우리 상표법에서 심판이라고 하면은 무슨 심판이 있어요? 일단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 있습니다. 뭐 보정각하 불복 심판 이런 건 안 쓸게요, 그냥. 그리고 무효 심판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취소 심판이 있죠. 그 다음에 권범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거절 결정 불복 심판 같은 경우는 우리 2차에서 딱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예. 무효 심판 같은 경우도요, 2차에서 특허에선 중요하겠죠. 이해관계인이. 하지만 상표에선 딱히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만 보세요. 뭐요? 요새 일사부재리 판례가 자꾸 나와요. 뭐와 관련해서? 인식도와 관련해서. 예, 인식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있어요. 자꾸. 그때 일사부재리에 받아진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취소 심판이 중요한데 결국에는 119조 1항 1호, 2호, 3호거든요. 자, 올해 중요한 거 3호. 3호는 언제든지 크게 단물로 나올 수가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얘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2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크게 나와서 올해 딱히 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얘가 B급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소문난 산무자 판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너무 사실관계가 특이하기 때문에 얘만큼은 또 A급으로 정리해 주세요. 소문난 산무자 판례만큼은. 자, 그리고 권리범용의 심판, 얘 A++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범용의 심판에서는요, 나올 수 있는 논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본안 판단은 상보제거든요. 예, 상보제는요, 사실상 침해 판단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적법성이 나옵니다. 어떤 적법성이 나오냐? 소멸된 권리에 대해서. 두 번째 뭐예요? 무효사의 명백한 상표권의 기한. 세 번째는 뭐예요?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용의 심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선사용권과 같은 대인적 사유 주장 가부. 올해는요, 2번 빼고는 다 A급입니다. 이번 작년에 나왔으니까. 예, 소멸된 상표권에 대해서 권리범용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용의 심판의 적법성, 그 다음에 권리범용의 심판에서 선사용권과 같은 대인적 사유를 주장한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한 논점들 다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심취소는 상표법에서 만년 B급입니다. 네, 만년 B급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제가 실전 GS나 뭐 기초 GS 들어오시면은 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확 줄여 드릴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뭐냐? 융합 케이스가 있어요. 융합 케이스는 뭐냐면요, 마드리드, 지표단, 입체상표 같은 비전형 상표입니다. 걔네들 전부 다 올해는 B+급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입체상표와 관련해서 최근에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배선덕트 판례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거는 특별한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입체적 형상이라는 놈이 입체상표는 반드시 뭐가 수반돼요? 디자인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죠. 도형과 입체는. 그 경우에 디자인과 상표의 관계에서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사안 포섭 부분을 굉장히 최초로 깊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할 뿐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없고,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 특유 상표에 대한 논점이 그래서 B+급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차 기출문제 분석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 동차라고 해도 이제 봐주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차라고 해서 못 붙을 시험도 아니고요. 기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채점자분들께서 좀 더 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이 그냥 지면으로
평가받는 게 답안지로 평가받는 게 이 시험입니다. 정말 공평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지치거나 힘들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이거 이제 뭐 이제 6개월도 아니죠. 이제 뭐 한 5개월이면 끝납니다. 5개월이면 끝나니까 6개월이네요. 6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셔가지고 마지막까지 달리시고 이제 달콤한 여름을 좀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에 이제 수업에서 볼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 건강하게 수업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